자, 파운드리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우리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6개월 전부터 다 언급이 됐던 이야기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이제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핵심이 결국에 이 비메모리에, 삼성전자 전사적으로 보면 성장의 핵심이 비메모리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와 이미지 센서가 그 비메모리 안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내년 전망을 한번 볼 텐데, 파운드리부터 들어가 보죠. 이번 4Q 파운드리 매출 성장 전망치를 시장에서는 보통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장이 어디죠? 오스틴. SAS라고 부르죠. 임금 부지를 또 추가 100평 100 스퀘어 미터로 매입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증설에 관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죠. 사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삼성이 1년에 한 30조 정도 캐펙스에 쏟아붓고 있는데 메모리에도 선두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붓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관심은 비메모리까지 삼성이 해먹는 거 아니냐, 그 성장성이 지금의 기업 가치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의 뜻대로 중국이 무너지고 삼성이 TSMC에 대한 점유율 격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시장은 삼성에게 당연히 멀티플 PE를 더 높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꽤 높긴 하죠. 그때부터 삼성의 새로운 10년, 20년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번에 삼성이 매입한 부지는 오스틴 공장 인근에 약 258에이커 수준, 그러니까 104만 스퀘어 미터 정도 됩니다. 기존 텍사스 부지가 73만 스퀘어 미터,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가요 약 22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반도체 공장 최종까지 쏟아부은 돈이 약 20조 조금 넘으니까 이번에 104만 스퀘어 미터의 공장에 최종까지의 투자 금액을 대략 떼져 보면 한 30조 정도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제조업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면 두 가지 축이죠. R&D 그리고 캐펙스인데, 쉽게 말해서 R&D 뛰어난 것을 캐펙스 많이 만들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률이 상승하는 건데, R&D 부분에서는 사실상 TSMC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나노 때만 보면요, 이 패키징이나 영업력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 선단 나노수만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 캐펙스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영업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생산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캐펙스가 늘어나면 그 자체가 또 경쟁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제 TSMC의 그 캐펙스,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없는 캐펙스가 그 자체로 경쟁력이 하나 또 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오스틴의 SAS에는 2개 정도의 공장이 운영 중입니다. 최초의 설립 당시에는 메모리가 주력이었어요. 근데 2011년 정도부터 12인치 웨이퍼에서 10나노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고, 2014년도에는 14나노 핀팻으로, 지금은 연을 좀 끊었지만 애플 A9 칩셋을 양산하기도 했었죠. 22만 평 규모의 부지인데 2개 공장이, 이번에 매입한 부지가 좀 더 크죠. 한 2분의 3 정도 곱하면 되는데, 결국에 공장을 이제 3개 정도의 부지를 확보한 게 아닌가. 왜냐면 설립 당시, 이 오스틴 공장 설립 당시에 최대 공장을 5개 정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이제 3개 공장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공장 매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캐펙스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운드리 업황을 보면 4Q 이번에 4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7억 1,500만 달러 수준이죠. YOY로 치면 한 25%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4나노에 많이 주력을
할 것 같아요. 선단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면 일단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세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단기간에 삼성이 뭐 TSMC를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 그 캐펙스의 웨이퍼량을 비교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TSMC를 단기간에 따라잡으려면 딱 말씀드릴게요. 그 메모리에 투자될 돈을 전부 비메모리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과한 이야기고,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금의 원래 메모리 거의 한 축으로 가던 모양새가 비메모리 한 축이 다리를 놓아주고, 뭐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도 화웨이가 지금 1위에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그런 매크로 이슈들이 좋게 흘러가고 실제 고정거래가도 잘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게 기업가치에 반영이 되면서 멀티플이 올라갔다, 내년 이익을 좀 땡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D램 팹 한 곳을 CMOS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CIS 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CIS의 캐파가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 CIS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뭐 예측 이런 게 뭐 큰 의미가 없고, 상식적으로 뭐 로봇,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링을 통해서 그 하드웨어 제어를 해가지고 로봇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려면 로봇이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해야 되죠. 그때 당연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겠죠. 자율주행차 이제 거의 눈앞으로 왔죠. 부분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까지 길어야 5년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근데 먼 얘기가 아니라는데 시장이 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려면 CIS 이미지 센서, 결국에 눈이 좋아야겠죠. 눈이 이제 잘 뜨고 있어야 자율주행이 잘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스마트폰에는 뭐 당연하고요,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여기서 한 4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21%. 근데 이제 모바일 이미지 센서로 가면 삼성전자가 소니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근데 전체 이제 이미지 센서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잡은 수치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화소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소니를 뛰어넘었다라는 말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말해서 조금 짚고 가야 될 측면이, 단순 화소수가 높다고 해서 삼성이 소니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센서라는 것은 결국에 빛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그 고화질의 결국 이미지를 뽑아내는데 주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미지 합성 기술을 통한 소프트웨어링 알고리즘에 대한 경쟁력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 단순하게 그 나노대만 낮추면서 화소수를 늘리는 거는 또 간섭 현상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삼성이 우위냐 소니가 우위냐 그거에선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삼성이 1위 소니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제로 점유율도 따라잡히고 있고요, 소니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캐펙스, 즉 CIS 생산량을 보면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제가 볼게요. 그럼 월 10만 장 기준입니다. 매출액으로 4조 6,200억 원 정도 되고요. 42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성 13 라인이 이제 나올 텐데, 초기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만 장에서 3만 장 정도는 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소니가 지금 내년 기준 그 생산량이 한 13만 7천만 장 정도 되거든요, 월로 치면. 그러면 거의 소니와 대등한 수준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캐파로만 치면, 생산 능력으로만 치면. 그래서 이렇게 그 생산 능력 캐파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이기냐 소니가 이기냐 뭐 이렇게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 얘네들이 캐파를 늘릴까, 결국엔 카메라 모듈 쪽에 성장세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뒷단에 있는 회사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단에 있는 얘네들이 카메라 모듈 수요가 늘어나면 어디서 늘어날까?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스마트폰이 원래도 뭐 지겹게 카메라를 모듈을 많이 넣었는데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잊혀진 우리 영토 대륙동 제7광구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7광구 말고요. 80년대 초 상류국을 향한 부푼 꿈의 날개를 달아줬던 대륙동 제7광구를 우리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하면 하는 거지 왜 일본의 통보를? 칠광구에는 그럴만한 곡절이 좀 있습니다. 지도의 노란 선이 바로 칠광구입니다. 여기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봐봐야 알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거가 있느냐고요?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동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칠광구 위치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기엔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동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칠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우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론 훨씬 더 가깝지만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가 끊어놓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개발을 함께하자고 제안해와서 1978년 한일 양국은 칠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JDZ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산유국, 이제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에 국민가요까지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그럼 한국 혼자서 개발을 계속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1978년 맺은 조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칠광구는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송세월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노다지일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돈 들여 개발할 만큼 경제성이 있진 않더라 하는 거였죠.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됩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대륙동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누어 갖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다른 속셈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 말이죠. 게다가 1978년 맺은 한일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2028년, 즉 앞으로 8년 뒤 종료됩니다. 땅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 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7광구 JDZ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킵니다. 조약상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빠듯하거든요.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글쎄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우리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제7광구의 자원 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강권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드로일선 보고서대로 제7광구에 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면 배럴당 $40인 현재 유가로 계산해도 4,680조 원에 이른다.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일 공동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이다. 1960년대 에미리 보고서를 비롯해 1990년대 한일 공동 탐사, 2005년 우드로일선 보고서 등에서 원유 구존 가능성이 언급됐고, 실제로 2008년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 개발에 성공했다. 1993년 한일 공동 탐사 당시 현재 유가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의 유가 수준과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절감, 효율성을 감안해 재평가한다면 제7광구의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걸림돌은 일본이다. 제7광구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공동개발구역로 지정돼 일본과의 공동탐사가 필요하지만 2009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7광구 공동개발 요청을 거절해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 개발에 성공하자 중일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방해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 수욕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로 협정이 종료돼 중국마저 끼어들어 제7광구가 분쟁지역화할 경우 한일 양국의 손해라며 일본이 우리 정부와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